오늘 역사 스페셜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역사 스페셜 팀은 지난 여름 25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그곳의 이 역사 유적들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산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보현사, 천년 전의 국제도시 개성, 왕건이 세운 고려 왕궁 만월대, 또 한반도 최초의 문명인 검은모루 구석기 유적 등 남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역사 스페셜은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북한의 문화유적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평양성입니다. 현재 평양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에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여러 가지 고구려인들이 남긴 흔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양성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평양성을 국보유적 제1호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평양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주체탑. 외국인은 물론 평양을 찾는 외지인들은 누구나 들르는 곳이다. 이곳을 오르면 평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평양성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보이는 이게 쭉 대동강 아닙니까? 대동강으로 해서 저 아래서 합수목 보이는데 평천구요. 합수목 보이면서부터 쭉 그 보통강 줄기를 따라서 이 보통강 줄기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보통강 저기 저 보이지 않습니까? 만수대 뒤로 거기까지가 이렇게 해잘 이루고 거기서부터는 저 모란봉까지는 그냥 그 산탑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해서 이 전체, 이 넓은 이 전체 부지하고 이 모란봉 일대 여기까지 이제 평양성에 이제 들어갑니다.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 섬처럼 떠있는 평양시. 이곳은 1500여 년 전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 취재팀은 우선 평양 시내에 남아있는 평양성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자 그 중심부 즈음에서 대동문을 만나게 된다. 대동문 앞 500m가량 이어져 있는 성벽. 잘 다듬은 장방형의 돌을 가지런히 쌓아올린 고구려의 전형적인 성벽이다. 이쪽에는 이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와서 저 아래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60년대 대동강 호항공사 할 때 한 거고 기본은 여기서부터 고구려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벽이 저 밑에만큼 쭉 깊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물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상당히 높았죠. 뭐 그때 저 물 수면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다 쌓았다고 보면 여기서 올라서 한번 이게 없고 한번 내려다 보시라 얼마나 키 같는가. 고려, 조선, 그리고 최근까지 많은 개축을 해온 대동문. 그러나 그 기초는 고구려 평양성이었다. 성문 옆엔 아직도 고구려의 성벽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평양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보통강.
대동강이 평양성의 동쪽 해자라면 이 보통강은 평양성의 서쪽 해자다. 서울의 남대문처럼 도로의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 보통문. 원래는 강 바로 옆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대동문이 고구려 평양성의 동문이라면 이 보통문은 서문인 셈이다. 평양냉면으로 잘 알려진 옥류관을 시작으로 북쪽 지역은 산으로 이어진다. 을밀대 역시 고구려 평양성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거 지금 대동강을 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동강 쪽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말하자면 이게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한 가장 적당한 이제 군사 지휘처입니다. 그래서 다 보이지만 이제 물이 쭉 보이고 이 동평양 쪽으로 지금 쫙, 저 여반 옛날엔 미림이라고 했는데 미림 쪽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네 면을 이제 다 훤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의 동쪽과 서쪽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자연 해자로 하고 북쪽엔 금수산의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서평양. 이 넓은 땅을 둘렀던 16km의 거대한 성이 바로 고구려 평양성이다. 그런데 평양성은 이것만이 아니다. 남쪽의 취재팀에겐 최초로 공개되는 성. 평양 시내 한가운데에 마치 자그마한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성. 또 다른 평양성의 흔적이었다. 이게 고구려 평양성 외성터입니다.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성의 높이는 무려 깎아서 7 내지 9m 9m 정도. 원래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됐습니다. 토성으로 보이지만 돌로 된 성 위에 흙을 쌓은 혼축성이었다. 이렇듯 도시 내부에도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평양성. 그 전체 모습은 어떠했을까? 북한 역사학의 최고 권위기관인 사회과학원엔 1917년에 제작된 평양지도가 보관돼 있다. 이 지도엔 지금보단 훨씬 더 많은 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재는 현무문만 남아 있고 정금문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이 지도만으론 평양성의 전체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그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성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쪽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이제 보통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류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옥류관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동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문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긴 자루처럼 생긴 평양. 그 전체를 성으로 둘렀다. 그리고 그 내부를 4개의 구획으로 나누었는데 중심엔 왕궁이 위치한 내성을 두고 그 주변에 왕궁을 보호하는 북성, 관청이 들어선 중성,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외성을 두었다. 이러한 평양성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평양 북쪽에 자리한 금수산. 을밀대를 지나면 가장 높은 봉우리인 모란봉이 나타난다. 바로 평양성 북성의 장대인 최승대다. 최승대는 평양성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쭉 보이는 대동강과 또 이쪽에 이제 보통강이 합수하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이 둘레성이 16km이고 또 그 안에 여러 겹으로 막은
성 길이까지 총 합하면 23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의 장안성이 이제 크다고 하는데 그 16km이고 또 그러나 평양성은 그보다 더 큰 23km로서 당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세계 최대의 대도시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남쪽은 강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엔 금수산이 솟아있는 도시 평양. 고구려 시대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이었다. 도시 외곽뿐 아니라 내부에도 여러 겹의 성을 쌓았던 평양성은 당대 최대 규모의 성이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익숙한 을밀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그 웅장함과 견고함에 아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이 무려 23km나 이어져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50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이 평양성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단 2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이 평원왕 8년, 그러니까 552년의 기록입니다. 평원왕 8년 축 장안성. 여기에서 장안성은 평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52년에 이 평양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기록을 한번 다시 보시죠. 본성 42년 피력. 그러니까 이 평양성의 대역사를 마치는데 42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42년이라. 이 고구려는 거의 반세기 동안 이 평양성을 쌓는 일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국가적으로 아주 총력을 기울인 대역사였던 셈이죠.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이 평양성 축조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고구려는 어떻게 평양성을 쌓았을까요? 평양성의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인민대학습당 바로 옆에 자리한 구소련식 건물. 북한이 자랑하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엔 평양성에서 발견된 2개의 돌이 보관돼 있다. 이거는 그 평양성 내성의 서남벽 모서리에서 나오고 1500년 전엔 평양성의 일부였던 돌. 그런데 이 성돌엔 다른 성돌들과는 달리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저쪽 어느 때 그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그 시기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개 공사 구획으로 설정해서 그 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구간의 공사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지고 했다는 이런 그 축성 공사 진행 과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성돌이란 사실은 소형문달이란 글씨를 통해 알 수 있다. 소형문달은 소형벼슬을 가진 사람인 문달이란 뜻으로 여기서 소형은 고구려의 관직이다. 현재 평양성에서 확인된 성돌들의 내용을 분석하면 평양성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다. 우선 내성에서 발견된 성돌을 보면 병술 12월이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병술년은 바로 562년이다. 그럼 이번엔 외성의 성돌을 보자. 이 성돌엔 기유 3월 8일 시역이라고 돼 있다. 즉 기유년 3월 8일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기유년은 바로 589년이다. 기존의 북성에 이어 내성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외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그 뒤 외성과 중성을 가로지르는 성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성돌은 성축조 과정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 6개의 평양성 성돌 중 3개는 기록으로 전해지고 나머지 3개만이 실물로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재 이화여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처음 입수 당시에 깨져 있던 성돌을 박물관에선 석고로 고정시켜 놨다. 우리나라에서 서예와 그 전각으로 아주 유명하신 오세창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 고구려의 성벽 각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3점이 남아 있는데 남한에는 이게 유일한 거죠. 외성에서 발견된 이 돌은 외성 축조 과정을 알려준다. 자차 하양 동 11리, 즉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11리의 공사 구간을 맡았다는 의미다. 같은 지점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성돌 기록.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1리란 의미다. 즉 같은 지점에서 동서로 나누어 공사를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내성의 성돌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성을 쌓았다고 적고 있다. 그 방향으로 돌아 2.1km 되는 지점에서 또 하나의 성돌이 발견됐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부터 서북쪽으로 성을 쌓는다라고 돼 있다. 바로 그 2.1km 되는 지점에 칠성문이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 3구간은 모두 정확하게 2.1km였다. 외성의 공사 구간은 내성의 2배인 4.2km. 내외성 모두 3구역으로 크게 나누어 공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대공사 구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을까? 지금도 글이 새겨진 돌이 성벽에 그대로 박혀있는 경주 관문성에 그 해답이 있다. 골고남계 수지 사보 오척 일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보 오척 일촌이고 여기는 이제 웅북계 그죠? 웅북계. 관문성엔 이런 성돌이 10m 간격으로 박혀있다. 공사 구간이 세분화됐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돌엔 인력을 동원한 지역이 표기돼 있다.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공사를 맡겼다. 이 고구려 평양성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넓게 잡아서 길이가 뭐 12열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록상으로 그 명문성 똘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뿐이지 그 12열이 되는 그 구간 안에는 또 작은 분단으로 나누어져서 축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돌에 글을 새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경주 남산비. 이 비석은 신라시대 남산 산성을 쌓을 때 세운 것으로 3년 내에 성이 무너지면 죄를 내린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즉, 공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 있다. 성벽이 무너지면 중한 형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했다. 공사 책임자를 성돌에 새겨놓은 고구려 사람들. 이 고구려 성돌은 1500년 전 고구려 평양성의 축조 과정과 함께 고구려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 철저한 주민 동원 혹은 이 노동력을 갖다가 수취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구려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식으로 그리고 전 밑에 있는 백성까지가 하나의 이론적 체제 하에 동원되고 또 사역되고 하는 그러한 고대 국가의 철저한 지배 질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인원 400만 명,
42년 동안 이루어진 국가적인 대역사. 평양성은 고구려의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의 승리였다. 고대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궁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양성의 왕궁은 어디쯤이었을까요? 아마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지역쯤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만수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조금 더 보면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고 있는 김일성 동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평양의 주요 시설물들이 모두 지금 보이는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저 숲속 쪽에 보이는 모란봉과 또 최승대가 있는 이 북성이 보이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외성이 보이는데 한눈으로 봐도 아주 좋은 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양성 왕궁의 흔적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평양성 왕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 이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 그중에 집안에서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입니다. 물론 이 장수왕이 평양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양성은 아닙니다. 평양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건 552년, 장수왕이 내려온 건 427년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얘기하는 이 평양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왕이 평양에 내려왔을 때 장수왕이 머물렀던 또 다른 왕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왕궁의 흔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평양성 왕궁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양성에서 대동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고구려 산성을 만나게 된다. 바로 대성산성이다. 산능선을 따라 쌓은 성이 전체 9km. 지금도 1500년 전의 그 웅장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산성 안은 지금 평양 시민의 유원지로 쓸 만큼 넓을 뿐 아니라 곳곳에 자연 연못이 있다. 병칠터가 있었는데 그 위에 그 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어떻게 돼서 된 건지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도 아니고 순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은 마르지 않고 항상 사이사이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산성 건설에서 이 지형 조건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는가 또 물을 얼마만큼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를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감으로도 마르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연못만 170개. 대성산성은 산성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성산성에서 내려다보면 넓은 터가 펼쳐진다. 바로 안악궁터다. 안악궁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이 있던 왕궁이다. 장수왕은 평소엔 이곳 안악궁에 있다가 전시인 궁을 떠나 대성산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다면 1500년 전 이곳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요새 기초자리가 아닙니까? 이런 기초자리가 확연하게 알려온 것이 이 안에 2200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잘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문자리라고 또 인정되는 것이 1040개.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3240개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발굴됐습니다. 안악궁에서 발견된 주춧돌은 모두 3,240개. 그 주춧돌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물지는 모두 51채다. 그건 같을 거예요. 그거는. 주춧돌은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다. 딱 같지 뭐. 430. 발굴자들이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자를 대면 그만한 위치에 또 기둥자리가 나타나고, 또 이제 다음에 가면 또 그런 기둥자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발굴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춧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악궁. 일직선으로 편전과 침전을 비롯한 남궁, 중궁, 북궁이 있고 북궁 바로 옆엔 서궁, 그리고 동쪽엔 세자가 머무는 동궁이 배치돼 있다. 그렇다면 안악궁의 건물 모습은 어땠을까? 현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엔 안악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안악궁에서 발굴된 유물은 주로 기와 종류로 독특하고 화려한 문양을 가지고 있다. 안악궁 유물 중 취재팀의 눈길을 끄는 건 치미였다. 치미의 높이가 무려 210cm.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다는 신라 황룡사의 치미보다도 큰 크기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만으로 안악궁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다. 주춧돌만으로도 지붕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병건 교수를 찾았다. 지금 보면은 이 주춧돌과 이 주춧돌 간격과 이거와 간격이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짝 지붕 아니면 우진각 지붕의 형태를 취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주춧돌로 지붕 모양을 추정하는 열쇠는 지붕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기하학적 원리에 있다. 건물 귀퉁이의 주춧돌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건 춘열을 단 가장 무거운 지붕인 팔짝 지붕을 올리기 위한 구조란 것이다. 팔짝 지붕은 가장 발달된 형태의 지붕이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어떤 모양일까? 벽화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조형적으로 가장 안정된 배흘림 기둥이다. 건축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것이 공포다. 공포 중에서도 발달된 형태인 다층 구조의 공포가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인다. 당시 고구려 시대의 주변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달된 공포 양식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화 무덤에서 보면 원초적인 그러한 벽화의 원초적인 공포가 보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발달된 공포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고구려 시대의 건축물들은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규모가 컸던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악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화려한 공포를 단 배울림 기둥이 촘촘히 세워지고 그 위에 팔짝 지붕을 비롯한 다양한 모양의 지붕이 올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210cm에 달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치미가 건물 맨 윗지붕에 올려졌을 것이다. 전체 38만 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이러한 화려한 건물이 모두 51채. 장수왕이 머물렀던 안악궁은 이렇듯 웅장하고 화려했다.
안악궁 뒤에 축조한 대성산성은 전시를 위해 마련한 비상궁이었다. 안악궁과 이 대성산성이 항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은 여기도 이제 일정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라 같으면 어떤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가? 일단 그저 유사시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왕이 저 대성산성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까? 옮겨간 다음에 이제 적들이 이제 여기까지 쳐들어왔을 때는 대성산성을 공격 못하면, 함락하지 못하면 이 평지에 있는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뢰는 이제 그 집안에는 국내성을 이제 둘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국내성이 이제 그 현도구리의 치수를 이제 불타버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신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시와 평시를 분리하여 평지성과 산성을 따로 두었던 고구려의 도성 체계는 6세기 들어 새로운 도전을 맞는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위기를 맞는다. 북쪽에선 돌고래 잦은 침입이 있었고 남쪽에선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의 영토인 한강 지역을 빼앗았다. 평양성을 쌓기 바로 한 해 전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새로운 도성 구조의 필요성을 느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을 막고 궁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구조의 성. 그것이 바로 평양성이다. 이 웅장한 평양성의 성문은 단 한 번도 외부의 적에 의해서 열린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 평양성의 성문을 연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닌 평양성 안에 있던 고구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개소문이 죽자 이 평양성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났고 그 틈을 타서 이 고구려 승려인 도선이 나당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외부의 적에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평양성. 그 난공불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이 평양성을 넘지 못했던 비결은 평양성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고구려의 성돌에 있었다. 이렇게 고구려 성들은 성벽이 대체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 쌓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돌을 보면 잘 다듬어서 특히 그 정교하게 쌓미술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뿌리를 깊이 줬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뿌리가 이렇게 깊지 않습니까? 이게 더 파묻혔지만은 이게 좀 쭉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게 해서 든든하게 들어박혀서 빠지지 않게끔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교하게 이제 잘 다듬었고요, 이렇게. 고구려 성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돌을 쐐기꼴로 길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양의 성돌을 한 채의 틈도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그런데 돌을 쌓을 때는 그저 내 귀만 맞춰서 쌓는 것이 아니다. 성축조의 비밀은 육합쌓기, 즉 하나의 돌이 6개의 돌에 둘러싸이도록 쌓는다. 그래야만 돌이 하나 빠지더라도 주변의 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육합쌓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규격화된 돌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성벽을 쌓은 뒤 안쪽 면엔 또다시 여러 겹의 성을 쌓게 되는데 마름모 모양의 돌을 꼼꼼하게 끼워 넣는다. 성돌의 뿌리를 길게 다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쐐기 모양의 성돌, 육합쌓기의 원칙.
그것은 고구려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었다. 모서리 부분은 통돌을 이용해 들여쌓기를 하고 있다. 위칸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들여쌓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육합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고도 이때 모살해서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통도를 어기자기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는 처럼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절대 이게 이 칸이 절대 이렇게 한 직선상에 놓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제 쌈으로 해서 고구려 축성수를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성이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집안이다. 평양감사였던 윤휴가 쓴 평양속지에 보면 집안을 튼튼히 하기 위해 흙을 쪘다는 기록이 나온다. 평양성의 대부분은 강변을 따라 성을 쌓아 올렸다. 물가에 어떻게 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이 안반에 있다. 대동강을 면한 이쪽, 특히 이 내성 이쪽으로는 쭉 이 대동강 바닥이 이런 바위돌로 쭉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위돌 밑에다가 기초로 해서 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성벽이 상당히 든든했고, 또 연간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연 피해를. 그래서 성벽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바닥의 안반층을 이용해 그 위에 성을 쌓아 올렸다. 최대한 자연 지형을 살려 성을 쌓는 것은 고구려 축성술의 기본이었다. 평양성에서 가장 공사가 어려운 구간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습지대다. 지반이 약한 습지대에 어떻게 성을 쌓았을까? 그런데 발굴 당시 이곳에선 통나무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백제의 사비성은 습지대에 쌓은 대표적인 성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곳에서도 발굴 현장에서 통나무와 나뭇가지들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사비성과 비슷한 공법으로 평양성도 쌓았을 것이다. 통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통나무가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 유기물을 깔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잔가지라든지 혹은 나무잎 같은 것을 깔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깔림으로 해서 아래에서 그 면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수분,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는 수분을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됨으로 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부분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습지대에 모래 기둥을 박아 물을 빼내는 현대의 샌드 드레인 공법처럼 통나무를 이용해 성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공법이다. 평양성은 축성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축성술을 기반으로 방어시설도 전략적으로 갖추고 있다. 평양성의 뛰어난 방어시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칠성문. 문 입구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것은 치다. 치는 고구려 산성 곳곳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방어시설로 이렇게 둥글거나 사각의 형태로 튀어나온 부분을 말한다. 치는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방어시설이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로 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한 곳으로 몰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칠성문은 인공의 치와 자연의 지형을 완벽하게 조화해 성문을 보호하는
독특한 형식의 옹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적대는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또 무너질까 봐서 보충까지 해놓고 해서 적군이 도저히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걸 하나 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산 그 벽을 이용해 가지고 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은 소위 인력을 들여 가지고 큰 효과를 낸 그런 성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성엔 또 한 가지 특이한 방어 시설이 있다. 산성이 있는 높은 지대에만 설치된 방어 시설로 산성 안쪽과 바깥쪽에 구덩이를 파놓았다. 이는 황이라고 부르는 방어 시설로 성벽을 접근하기 전이나 성벽을 넘은 뒤에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황이 설치된 부분은 내성의 서쪽 부분, 자연 해자인 대동강과 보통강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외곽엔 자연 해자를 둔 평양성. 그 해자를 건너 성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내성까지 접근하기 위해선 여러 겹의 성들을 또다시 넘어야 한다. 이 나성으로 침입을 하더라도 거기서 방어로 해서 중성 안에서 또 방어하고 또 내성에서 방어하고 최후로 북성까지 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전쟁 때에도 적군이 나성 안으로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복병을 설치했다가 다시 물리치고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중 방어망을 형성한 그러한 특수한 도성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지세를 최대한 이용해 방어시설을 갖춘 평양성. 고구려인의 지혜가 결집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평양성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성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시에 한나라의 수도로 그 역할을 다했던 평양성.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서기 413년의 기록입니다. 신성 평양주 대교. 이 기록은 평양주에 대교를 새로 지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기록으로 봤을 때 평양성엔 대교, 즉 큰 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구려의 다리 유적입니다. 이 나무 중앙에 파져 있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들은 교각을 세웠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 유적의 발굴은 평양성에 다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북한에서 그림으로 복원해 놓은 고구려의 다리를 다시 영상으로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다리 유적의 발굴은 평양성 인근에 있는 대동강에서 이 발굴이 됐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양성에도 이 강 건너 외부 지역과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다리가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평양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동강 하류 쪽인, 그러니까 저쪽, 즉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던 외성 지역입니다. 이 평양성의 전체 면적 중에서 절반가량이 넘는 가장 면적이 큰 곳입니다. 1500여 년 전 고구려의 일반 서민들이 살던 이 외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엔 한 점의 그림이 있다. 비록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고구려 당시의 평양성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북성도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을밀대와 현무문도 보인다. 대동강변에 있는 대동문과 연광정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의 거주 공간인 외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에선 외성 부분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표현돼 있다. 그런데 외성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마을 중심으로 길게 나 있는 물길, 바로 운하다. 이 운하는 고구려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하는 1950년대 후반기에 그 조사 발굴을 했습니다. 본래 운하가 있다고 전해지던 그 지점에 가서 그 보니까 운하를 쌓은 돌을 쌓은 방법, 그다음에 석재 가공한 방법이 고구려 때 성벽을 쌓은 그 축성법이나 같은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하동이라는, 지금 운하는 없지만 운하동이라는 지명이 또 남아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고구려 때에 확실하게 운하가 있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외성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 전체를 네모 반듯하게 구획지어 놓은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사각형의 구획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려져 있고 그 사이로 곧은 길이 나 있다. 실학자 박지원은 관홍소초란 책에서 큰 도로는 줄을 낸 듯 반듯하고 가로수는 똑바르다고 묘사하고 있다. 즉 평양성도처럼 위성 지역엔 반듯한 길이 나 있었다는 것이다. 위성의 모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그 대동강이고 그 너머에 있는 이것은 그 보통강입니다.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에 있는 그 고구려의 성내. 조선 중기 학자인 한백겸은 1607년 당시 위성 지역을 직접 조사해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한백겸의 그림은 평양 위성 지역이 계획된 도심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조그만 그 작은 구역, 하나는 두 번째는 그 전자 모양을 한 그 작은 구역이 4개가 되어 있는 그 중간 구역,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이 전자 그 중간 구역이 가로 세로 4개가 되어 있는 그 큰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큰 구역. 한백겸 그림 속의 외성은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나 있었다. 6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한백겸은 도로의 폭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구획인 구자 사이엔 1묘로, 즉 폭 1.4m의 도로가 나 있고 그 다음 넓은 도로는 가장 작은 도로의 3배인 3묘로, 즉 4.2m며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로는 9묘로, 즉 12.6m다. 한백겸이 그려놓은 도로 중 일부는 평양 시내에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 평양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위성 지역이다. 그중 김책 공업종합대가 있는 바로 이곳은 당시의 평양성을 남북으로 잇는 중심대로다. 그런데 이곳은 그 폭만 넓어졌을 뿐 위치나 방향은 한백겸의 그림 그대로다. 여기 어디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아, 예, 여기죠. 여기. 예.
이쪽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 있는 데가 어디쯤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이쯤 되지. 이쪽. 예, 이쪽. 또 여기 저 거피문으로부터 또 이렇게 통하고. 해서 제일 큰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밖에 지금 남아. 예, 현재는 지금 잘 남아 있는 게 지금 이 도로 유적입니다. 실제 이 중심대로에서는 고구려 때 도로 유적이 발굴됐다. 지난 1954년 김책공업종합대학 건설공사 중에 14m 폭의 도로 유적이 나왔는데 중앙엔 자갈과 흙으로 땅을 다졌고 양옆으론 배수로를 냈다. 평양성 외성은 그 일반 주민들이 말하자면 그때로서는 서민들이 살던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기나 리조 시기에도 여기는 큰 건물이 이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 세운 그 외성 유적이 리조 후반기까지도 기본적으로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유적이 그 현대 와서 조금 변동은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고구려 시대가 남긴 그런 유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 전체에 도로가 나 있었을까? 외성 지역에서 수백 개가 출토된 이 법수는 당시에 도시 정비가 잘 돼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박재원이 쓴 관홍소초에 의하면 법수는 일종의 도로의 폭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거리마다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양성 외성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한백겸이 그려놓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구획은 총 면적이 3,000평이다. 이 안의 인구를 안다면 외성 전체 인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도시 구획을 발굴하고 있는 경주를 찾았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경주는 고구려 평양성과는 달리 6,000평을 기본 단위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6,000평 안엔 모두 25구획 500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체로 한 집에 한 2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6,000평 정도 되는 이 방장 내에 있는 그 25개 집의 그 전체 인구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500명 정도? 경주의 발굴 성과를 고려할 때 평양성의 3,000평 규모는 12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인구는 약 250명이었다. 이것을 기본 단위로 계산해 보면 평양성의 외성 인구는 약 17만 명이 된다. 외성의 중앙을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운하. 이 운하에 배를 띄워 고구려 사람들은 짐을 옮겼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잘 정비된 도시엔 1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외성을 지나면 그곳엔 관청이 들어선 중성이 있다. 그리고 또다시 높은 성을 지나야 왕이 머물렀던 왕궁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1500년 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었다.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평양성. 북한 학자들은 평양성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치면은 약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평양성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성의 의미는
단순히 인구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 왕이 있었던 성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 성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성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왕궁과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려의 개성이나 또 조선의 한양처럼 왕궁과 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를 이룬 우리만의 독특한 구조의 도성, 그 시초가 바로 평양성입니다. 북한이 국보유적 제1호로 지정하고 있는 평양성, 이 고구려 평양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소중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